부산항 새벽 4시 안개가 짙게 깔린 컨테이너 야드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칠성파 부두목 강만석이 가슴팍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그의 뒤를 따르던 조직원 7명도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막내 조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뒤에서는 구룡회 놈들이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양도훈 그 새끼가 칠성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만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조직 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이렇게 개처럼 죽을 순 없었죠. 42살까지 살아온 게 이런 식으로 끝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경남 쪽으로 빠져라.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강만석이 피를 뱉으며 말했어요. 조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룡회 놈들의 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그때 경상남도 어느 산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 부처님 앞에서 한 비구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윤소희였습니다. 42살 12년째 이 절에서 묵언수행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소희는 연꽃등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매우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작은 흉터들이 범상하지 않음을 암시했죠. 소희야. 70대 주지 스님인 대웅 스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지는 않았죠. 12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손님이 올 것 같구나. 다소 거칠 수도 있지만 수행자라면 누구든 받아야 하는 법이지. 대웅 스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스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연꽃등 닦기에 집중했어요. 그날 밤 9시경 강만석 일행이 사찰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만석은 어깨 붕대가 핏물로 젖어 있었어요. 조직원들도 모두 지쳐 보였죠. 형님, 여기가 어디예요? 절이야, 절. 여기선 아무도 못 건드려. 중립지대거든. 강만석이 거칠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구룡회 놈들이 언제 따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대웅 스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강만석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친 분들이군요. 들어오세요. 스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강만석이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아무리 조폭이라도 절에서만큼은 함부로 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곳의 질서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때 소희가 나타났어요. 회색 가사를 입고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만석 일행은 그저 평범한 비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만은 달랐어요. 소희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중심이동, 소리 없는 발걸음. 이건 평범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강만석 일행을 한번 훑어보고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대웅전 쪽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저분은 누구세요? 강만석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소희 보살입니다. 12년째 묵언수행 중이에요. 대웅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죠. 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찰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튿날 아침 강만석 일행은
사찰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달랐어요. 특히 막내인 김태식은 참을성이 부족했죠. 26살 나이에 이미 폭력 사건으로 2번이나 감옥을 다녀온 놈이었거든요. 형님, 언제까지 이런 데서 숨어 살아야 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태식이 투덜거렸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절에서의 조용한 생활이 이들에겐 감옥보다 답답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었어요. 소희가 조용히 밥과 반찬을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움직였죠. 야, 저 비구니 진짜 벙어리야? 태식이 다른 조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소희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년째 말을 안 한다니까. 뭔 사연이 있나 봐. 에이,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냐?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조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소희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강만석은 이런 광경을 보며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구룡회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들을 너무 강하게 통제할 수도 없었죠. 오후 3시경 대웅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이 술을 들고 부처상 앞에 나타났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죠. 부처님도 술 한잔 하실까요? 태식이 웃으며 부처상에 술을 부었어요. 다른 조직원 둘이 뒤에서 키득거렸죠. 바로 그때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연꽃등을 들고 대웅전으로 들어오던 소희는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부처상에서 흘러내리는 술을 바라보았죠. 벙어리 왔네.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도 술 한잔 할래? 아, 맞다. 말을 못하니까 대답도 못하겠구나. 소희는 연꽃등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부처상에 다가갔습니다. 뭐 하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태식이 소희를 밀쳤어요. 하지만 소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힘을 줘서 밀쳤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조용히 걸레를 꺼냈습니다. 부처상에 묻은 술을 닦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매우 차분했죠. 야, 무시하냐? 태식이 화를 냈어요. 소희의 어깨를 다시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거였죠. 태식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뭔가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정신을 차렸죠. 뭘 봐? 무서워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태식이 다시 큰 소리 쳤어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처상 닦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대웅 스님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아, 스님. 그냥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였습니다. 태식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대웅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태식이 대충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화가 났죠. 고작 중 한 명에게 혼나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강만석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지금 처지가 어떤지 알잖아. 형님, 저 벙어리가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태식이 변명했어요. 시비? 걸레질하는 게 시비야? 너 정신 차려. 강만석이 꾸짖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조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그 비군이 소희가 신경 쓰였어요. 오늘 태식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밤 10시 소희는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어요. 연꽃등 하나만 켜둔 채 부처님 앞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12년간 쌓아온 평정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부처상에 술을 부은 그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소희는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가사 아래 숨겨진 문신이 있는 곳이었죠. 호랑이와 난초 문신. 백호칠기의 상징이었어요. 참아야 해. 이미 끝난 일이야. 소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12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트릴 순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저편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죠. 야, 내일은 저 벙어리한 장난 좀 쳐볼까?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뭔 장난? 그냥 좀 놀래켜주는 거지. 답답하잖아. 맨날 조용하기만 하고. 형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모르게 하면 되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소희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손을 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사찰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강만석 일행은 이제 사찰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태식과 그의 동료 2명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원래 사찰에서는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예의인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소희가 빈 그릇을 거두러 왔을 때였어요. 태식이 일부러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희가 몸을 숙여 주우려는 순간 태식이 발로 젓가락을 더 멀리 밀어버렸어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젓가락을 주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또 발로 밀어버렸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소희를 바라봤죠. 소희는 결국 젓가락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제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죠. 점심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식 일행이 사찰 내 식량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대웅 스님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식이 스님을 밀쳐냈거든요. 70대 노인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스님은 뒤로 휘청거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죠. 오후 이 시경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찰 뒤편 개울가에서 조용히 가사를 빨고 있었죠. 12년간 해온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식이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동료 1명과 함께였습니다. 태식은 소희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소희는 빨래를 계속했지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소희의 가사끈을 잡아당겼어요. 끈이 풀어지면서 소희의 어깨가 드러날 뻔했습니다. 소희는 재빠르게 가사를 여미며 일어섰어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리 놀래? 그냥 장난인데. 소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태식은 계속 다가왔죠. 12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다며? 정말 신기하네. 혹시 벙어리가 아니라 그냥 까탈스러운 거 아냐? 태식의 동료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재미있겠다. 말 안 하는 비구니. 그 순간 소희가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소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센 것에 놀랐지만 놓지 않았죠. 소희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태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뭐야,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면 화내는 거야? 소희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다물었죠. 태식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재미없어. 진짜 벙어리네. 그때 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개울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소희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야, 뭐 하는 거야? 강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형님. 그냥 대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해요. 태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만석은 소희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소희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하고 들어가라. 형님, 아직 들어가라고 했어. 강만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식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죠. 소희는 가사를 다시 단정하게 여미고 빨래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석은 혼자 사찰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소희라는 비구니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때문이었죠.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오늘 태식의 손목을 뿌리칠 때의 그 힘. 모든 것이 평범한 비구니와는 달랐어요. 강만석은 자신의 가슴 쪽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문신이 있었거든요. 용 문신이었죠. 조직원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문득 소희의 목 언저리에서 본 것이 생각났어요. 가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설마. 강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비구니가 문신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소희는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참선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12년간 묻어둔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북파공작원 시절의 기억들 말이에요. 소희는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있는 곳이었죠. 백호칠기.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두 죽었죠. 소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12년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침묵으로 속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식이 자신을 건드렸을 때 순간적으로 옛날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소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모두 내일이 두려웠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사찰의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도훈이 이끄는 구룡회 조직원 15명이 사찰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SUV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의 표정은 살기로 가득했죠. 양도훈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구룡회 중간 보스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어요. 야심도 크고 수단도 가리지 않았죠. 칠성파를 완전히 박살내서 부산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만석 그 새끼가 여기 숨어 있다는 정보가 확실하지? 양도훈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형님. 확실합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양도훈은 사찰 대문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절이면 뭐 어때? 범죄자 숨겨주는 곳인데. 양도훈 일행이 사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웅 스님이 급히 나와서 막아섰어요. 하지만 스님 혼자서 15명을 막을 수는 없었죠.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강만석이라는 놈 말입니다. 양도훈이 예의를 갖춘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바로 그때 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사찰 마당으로 나온 강만석은 양도훈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찾아낸 거였죠. 양도훈, 이 새끼야.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나 했습니다. 양도훈이 비웃으며 답했어요. 두 조직 간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찰 마당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강만석 쪽은 8명, 양도훈 쪽은 15명이었어요.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소희는 이때 대웅전에서 나왔어요. 조용히 마당 한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절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강만석이 대웅 스님에게 사과했어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양도훈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해라고 하세요? 양도훈이 손짓을 했어요. 부하들이 곧바로 움직였죠. 싸움이 터졌습니다. 사찰 마당에서 두 조직 간의 난투가 벌어졌어요.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몽둥이까지 동원된 격렬한 싸움이었죠. 대웅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성한 사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희는 여전히 한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어요. 양도훈 쪽이 수적 우세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갔습니다. 강만석도 어깨 부상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구룡회 조직원 중 하나가 넘어지면서 대웅전 계단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부처상이 흔들렸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도훈의 부하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부처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돌이 부처상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소희가 움직였습니다. 12년간 지켜온 고요함이 깨졌어요. 소희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싸움도 잠시 멈췄죠. 소희는 부처상 앞으로 걸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을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도훈의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거기 비구니. 뭐 하는 거야? 무서워서 떨고 있어?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절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12년간 말하지 않던 비구니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죠.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절은 전우들이 죽어서 지킨 곳이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석이 소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양도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비구니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우, 뭔 개소리야? 양도훈의 부하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희가 그 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소희가 천천히 가사의 깃을 풀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 가사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소희의 가슴팍이 드러났어요. 그곳에는 호랑이와 난초가 새겨진 정교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그 문신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백호. 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문신을 완전히 드러내며 말했어요. 백호 7기 윤소희다. 그 순간 사찰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이 깨어난 것이었죠. 백호 7기라는 말에 강만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직 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설들을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백호 부대는 특별했죠. 국정원 산하 최정예 북파 공작부대였거든요. 백호 7기는 그 중에서도 전설 중의 전설이었습니다. 25년 전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 작전에 투입된 8명의 공작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전 중 발각되어 7명이 죽고 1명만 살아 돌아왔죠. 그 1명이 바로 윤소희였습니다. 강만석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범한 비군이라고 여겨왔던 여자가 그 윤소희였다니요. 양도훈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호, 그게 뭔데? 호랑이 문신 새겼다고 대단한 거야? 양도훈의 무지함이 오히려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한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가사를 완전히 벗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이제 평범한 회색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가슴과 등에 새겨진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백호 7기각 구성원의 특기와 역할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소희의 호랑이는 근접 전투 전문가를 뜻했고 난초는 침투와 은밀 작전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1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곳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양도훈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이 미친년이 뭔 소리야? 비군이 주제에 우리한테 명령해.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부터 정리하고 강만석을 데려가자. 4명의 조직원이 소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몸을 낮추며 회전했어요. 12년간 봉인되어 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근육 하나하나가 예전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소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소희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소희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손날로 그의 목을 쳤어요.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소희는 부처님 좌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놓여있던 불경책을 집어들었죠. 무거운 불경책이 방패가 되었어요. 조직원의 몽둥이를 막아낸 후 소희는 그 책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뒤로 넘어졌어요. 마지막 조직원이 뒤에서 소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소희는 연꽃등을 집어들고 뒤로 휘둘렀어요.
연꽃 등의 무거운 받침대가 조직원의 옆구리를 쳤죠. 조직원이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양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4명의 부하가 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당했다니요. 이런 미친. 양도훈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머지 부하들을 불렀어요. 다 덤벼. 저 여자 하나 못 잡아? 하지만 소희는 이미 다음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놓인 목탁을 집어든 것이죠. 작고 둥근 목탁이었지만 소희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어요. 소희가 목탁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날아간 목탁이 한 조직원의 이마를 쳤어요. 조직원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이제 향로 차례였습니다. 무거운 청동 향로를 집어든 소희는 마치 해머 던지기 선수처럼 회전하며 던졌어요. 향로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2명의 조직원을 연달아 맞췄습니다. 슬로우 모션 같은 장면이었어요. 향로에서 재가 흩날리며 햇빛에 반짝였고 조직원들은 마치 춤을 추듯 쓰러져 갔죠. 3분이 지났을 때 양도훈의 부하 14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절했고 어떤 이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어떤 이는 코피를 흘리며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죠. 소희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숨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양도훈만 홀로 서 있었어요. 부하들이 모두 당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것이죠. 소희가 양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 전 북한에서 동료들을 잃었을 때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양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2살 중간 보스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죠.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양도훈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빌었죠. 소희는 그런 양도훈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적들에게 포위되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죠. 일어서라. 소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양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부축해서 사찰을 떠났습니다.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어요. 사찰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었어요. 소희는 바닥에 떨어진 가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에 걸쳤어요.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다시 가려졌죠. 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희 보살님. 아니, 백호칠기님. 소희가 강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소희로 불러도 된다. 강만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12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구룡회가 떠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사찰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만석과 부하들은 감히 소희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평범한 비군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순식간에 15명을 제압한 것이죠. 소희는 대웅전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2년 만에 사람들과 말을 나눈 후의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댐이 터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대웅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70대의 노스님은 처음부터 소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하냐?
스님이 소희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죠? 그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그 상처투성이 몸과 죽은 것 같은 눈빛을 보고 말이야. 대웅 스님은 25년 전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12년 전 이 절에 온 그날 밤 너는 계속 울고 있었어.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야.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백호 7기는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이라는 극비 임무를 받았어요. 당시 소희는 27살의 젊은 공작원이었죠. 함께한 동료들은 모두 한 가족 같았습니다. 팀장이었던 박상현, 폭파 전문가 김민수, 통신 담당 이지은, 의무병 최영호, 저격수 한태준, 정찰병, 송기남, 그리고 막내였던 정우진. 총 8명이었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발각되었죠. 북한군의 포위망에 갇힌 백호 7기는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어요. 박상현이 가장 먼저 총에 맞았고 김민수는 수류탄으로 적진을 날려버리며 장렬히 전사했죠. 이지은은 마지막까지 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다가 저격당했습니다. 소희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동료들의 희생 덕분이었죠. 귀국 후 소희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괴로웠어요. 자신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거든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야. 대웅 스님의 말이 소희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한편 강만석은 부하들과 함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구룡회 놈들은 쫓겨갔지만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소희가 보여준 무술 실력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닥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있나? 강만석이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그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백호 7기라는 전설적인 존재와 함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만석은 어린 시절 조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백호 부대는 조폭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했습니다. 특히 윤소희는 침묵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25년 전 그녀가 북한에서 홀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이었어요. 하지만 조직 세계에서는 소문으로 퍼져 있었죠. 형님, 근데 백호 7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막내 조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만석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들이야. 우리 같은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때 소희가 일어났어요. 대웅 스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였습니다. 소희는 강만석 일행을 향해 걸어왔어요. 조직원들이 긴장했지만 소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강만석. 소희가 강만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만석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존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너희들도 떠나야 한다. 소희의 말에 강만석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구룡회 놈들이 아직. 그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다.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은신처가 될 수 없어.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2년간 이 절의 평화를 지켜왔는데 오늘 그것이 깨졌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어요. 고맙다. 소희가 작게 답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다시 대웅전에서 참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12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소희는 연꽃등을 다시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7시 강만석 일행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소속 차량 3대가 사찰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김재호 국정원 2차장, 25년 전 백호 작전의 담당관이었습니다. 대웅 스님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가 대웅전에서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국정원 사람이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김재호는 어제 일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소희를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25년 전 동료들이 모두 죽었는데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죠. 김재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지만 소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25년 전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강만석이 다가와서 소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부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어요. 소희는 강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고요. 25년 전 자신도 동료들을 잃고 12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말했죠. 강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죠. 42살의 조폭이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웅 스님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절에서는 누구든 받아주지만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강만석은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재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소희가 단순히 무력으로만 상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봤지만 소희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이미 제 길을 정했다고 말하며 김재호의 명함도 받지 않았어요. 국정원 차량들이 떠났고 사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만석은 부하들에게 조직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자신은 이 절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태식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도 놀랐지만 강만석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구룡회 조직원 15명이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하지만 소희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대웅 스님이 대신 나서서 그냥 폭력배들끼리 싸우다가 다친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어요. 목격자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소희는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긴 침묵이 끝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조직원 티를 완전히 벗어버린 모습이었죠. 소희가 강만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대웅 스님이 나타나서 강만석에게 절의 규칙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참선과 염불, 그리고 노동의 의미 등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강만석은 모든 것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했죠. 평생 주먹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사찰은 고요했지만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며칠 전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죠. 소희는 연꽃등을 다시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었거든요. 25년 전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만석도 옆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조폭의 거친 손이 부처님 좌대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룡회도 쫓겨갔고 국정원도 포기했고 언론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12년 만에 보는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찰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구룡회 사건 이후 아무도 이곳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어떤 무서운 비구니가 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소희는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더 이상 완전한 침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필요할 때는 말을 했어요. 대웅 스님과 대화도 나누고 강만석에게 절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어요. 12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강만석은 놀라울 정도로 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벽 기상이 힘들었어요. 평생 밤늦게 술 마시고 늦잠 자는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알람 시계를 3개나 맞춰놓고 억지로라도 일어났습니다. 참선 시간에는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어요. 42살의 몸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기엔 너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견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25년간 주먹과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소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만석이 절 마당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예전 조직 생활이 그리워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강만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5년 전 동료들을 잃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12년간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는지 말해줬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지지만 받아들이고 견디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강만석은 그 말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만석에게도 변화가 보였어요. 거칠었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성급했던 성격도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죠. 대웅 스님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지켜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이었어요. 강만석의 옛 부하였죠. 한 달 전 조직을 정리한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강만석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건방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강만석은 태식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어요. 옛 생활의 유혹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이 온 이유는 달랐습니다. 강만석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예전에 형님 말을 안 듣고 소희를 괴롭혔던 일 때문이었죠. 태식은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만석은 태식을 위로해줬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죠. 태식은 강만석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의 거친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정말 스님 같아 보였어요. 소희도 태식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젊은이였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태식은 소희를 보자 몸을 떨었어요. 한 달 전 그 무서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태식에게 차를 내어줬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죠. 태식은 그 차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태식은 그날 밤 절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강만석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직을 정리한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태식이 떠나기 전에 소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희는 태식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자신이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강만석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강만석은 이제 정식으로 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깎고 회색 옷도 입었죠. 아직 정식 스님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수행자 같았어요. 소희는 어느새 예전보다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이었죠. 강만석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대웅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소희와 강만석, 2사람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꽃등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25년 전 동료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12년간 말을 하지 않으며 속죄하려 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리고 한 달 전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속죄를 위한 침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침묵이었죠. 소희는 가슴의 호랑이 문신을 만졌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동료들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았거든요. 강만석이 조용히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허락 없이도 그럴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찰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12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속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될 거예요. 25년 전 죽어간 동료들에 대한 감사, 12년간 자신을 받아준 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말이죠. 소희가 연꽃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12년간 무건 수행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진정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은 깊어갔지만 소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정민지는 교실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영어 단어들을 열심히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도 귀로는 주변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았죠. 쟤 또 뭔가 적고 있네. 한국어로 적는 거 아냐? 완전 이상한 글자들. 말도 안 하고 완전 조용하긴 하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조용한 편이었는데 여기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언어의 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죠. 아이들이 민지를 볼 때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회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누구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엄마와 함께 읽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라고 했죠. 누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앨리슨 리버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앨리스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학교 신문에서 교칙에 반대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죠? 맞아요. 좋은 예시네요. 민지는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혼자 구내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져온 도시락을 조용히 먹으면서 한국어 교과서를 펼쳐놓았어요. 엄마가 챙겨준 김치볶음밥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지 몇몇 아이들이 코를 찌푸리며 지나갔습니다. 저게 뭔 냄새야? 완전 이상해. 아시아 음식인가 봐. 향신료 냄새 같은데. 우리 급식이 훨씬 낫네. 민지는 교과서에 더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죠. 서울대 교수 출신인 엄마 덕분에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앨리슨이 친구들과 함께 민지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의 이름이 뭐였지? 민지인가? 맞아, 민지. 완전 조용하던데.
영어 할 줄 알긴 할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말하는 거 못 봤어. 앨리슨이 민지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 걸어볼까? 그래도 같은 반인데.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뭘 말하려고? 한국어로?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지는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집어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죠. 책장을 넘기면서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였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가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실수할까봐 아니면 또 다른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지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 시간에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와 함께 읽었던 수많은 책들, 플라톤의 국가론부터 롤스의 정의론까지 그 속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가 입안에서 맴돌았죠. 민지는 한국어로 된 독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책을 덮고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조용히 수업 듣고 혼자 점심 먹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루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민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자신의 조용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교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칠판에는 큰 글씨로 공지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교내 즉흥토론 대회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강당.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흥토론이라니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장 카렌 마이어스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카렌 교장은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정리된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웃는 얼굴이지만 어딘지 경직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 즉흥 토론 대회입니다.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예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심사위원이 오십니다. 카렌 교장의 시선이 교실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민지에게 멈췄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각 반에서 2명씩 선발하겠어요. 자원자가 있나요? 앨리슨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교장 선생님. 좋아요, 앨리슨. 토론부 주장답네요. 몇 명이 더 손을 들었지만 카렌 교장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다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반에 새로 온 학생이 있죠? 민지. 갑작스럽게 이름을 불린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교실의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토론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영어가 괜찮아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진정한 포용이죠. 카렌 교장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민지가 토론을 한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완전 재밌겠네. 앨리슨이 민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지. 나도 도와줄게. 처음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앨리슨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시선이었죠. 점심시간 민지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토론 대회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앨리슨이 다가왔어요. 민지, 걱정하지 마. 즉흥 토론이니까 준비할 건 없어. 그냥 카드 뽑아서 주제 정하고 말하는 거야. 어떤 주제가 나올까요? 보통 사회 이슈들이지. 표현의 자유, 환경 문제, 교육 정책 같은 거. 너무 어렵지 않을 거야. 앨리스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말투 어딘가에 민지를 얕잡아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말하라고 할게. 괜찮지? 민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앨리스는 민지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민지의 영어 실력은 대부분의 동급생들보다 나았습니다. 엄마의 철저한 교육 덕분이었죠. 오후가 되자 학생들이 강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지역 교육청의 레이먼드 브라운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흑인 교육자로 평소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카렌 교장이 특별히 초청한 심사위원이었죠. 카렌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 대회는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민지는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참가자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이 소개될 때는 박수가 특히 컸어요. 우리 학교 토론부 주장 앨리슨 리버스. 앨리슨은 자신감 넘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민지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우리의 새로운 친구 정민지. 박수는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민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어요.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일부는 재미있어 하는 표정을 지었죠.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카렌 교장의 기대 어린 시선, 레이먼드의 관심 있는 눈빛, 그리고 앨리슨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모두 민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도 느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목소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민지는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민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에 차 있었고 어떤 눈빛은 의심스러워했죠. 그 중에서도 앨리슨의 시선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주제를 뽑겠습니다. 두 참가자는 앞으로 나와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민지와 앨리슨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어요. 카드들이 뒤집어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민지. 천천히 해. 앨리슨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민지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민지는 가운데 있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카드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는 한계가 있는가입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꽤 무거운 주제였거든요. 민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주제라면 할 말이 많았어요. 엄마와 함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으며 토론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심사위원 레이먼드 브라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주제에 아시아계 학생이 어떤 관점을 제시할지 궁금했어요. 카렌 교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앨리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앨리슨이 자신감 있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 수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죠. 정부가 우리의 말을 제한할 수 없어요. 물론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말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앨리슨은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교칙에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해요. 이게 진정한 자유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앨리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죠. 이제 민지 차례였습니다. 사회자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 준비되셨나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민지가 과연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곳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영어가 생각보다 정확하고 유창했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들은 말들 중에는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져온 음식 냄새에 대한 말들, 제 외모에 대한 말들, 제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하는 말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말,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표현의 자유일까요? 민지는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고요. 말할 자유가 있다면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미국 대법원도 여러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 선동, 혐오 발언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자유롭게 말할 권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민지의 말에 놀라고 있었어요. 조용했던 그 아시아 학생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앨리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서툰 영어로 두서없이 말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카렌 교장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목적으로 민지를 무대에 올렸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실력자였던 거죠. 민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었던 말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모두 꺼낸 기분이었어요.
민지의 첫 번째 발언이 끝나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회자도 예상치 못한 수준 높은 토론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반박 시간입니다. 앨리슨부터 2분간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주세요. 앨리슨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약간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의 논리적인 접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요. 앨리슨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말이 해롭다고 결정하나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앨리슨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해져요.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말하다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앨리슨의 반박은 민지의 논리만큼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감정적인 호소에 가까웠죠. 평소 토론부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데 익숙했던 앨리슨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민지의 반박 차례였어요. 민지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발언 때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앨리슨이 말한 주관성 문제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을 제시했어요. 표현이 즉각적이고 명백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고등학생이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는 모습에 놀란 거였죠. 또한 앨리슨이 말한 소통의 문제도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은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제가 한 달 동안 조용했던 이유도 상처받는 말들 때문이었거든요. 만약 그런 말들이 없었다면 저도 더 일찍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강당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민지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무한하지 않아요. 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할 때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죠. 레이먼드 브라운이 메모를 멈추고 민지를 주시했어요. 이런 수준의 논리적 사고를 가진 학생을 만난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각자 30초씩 결론 발언을 해주세요. 앨리슨부터요. 앨리슨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제한을 두면 결국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슨의 결론은 처음 입장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했어요. 민지의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간 거였죠. 민지가 마지막 발언을 위해 나섰어요. 이제는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표현의 자유는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민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카렌 교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다양성을 보여주려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토론자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조용한 아시아 학생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잠시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지만 형식상 토론을 마무리해야 했죠. 레이먼드 브라운의 얼굴에는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린 기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짧은 상의가 끝나고 레이먼드 브라운이 일어났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두 학생 모두 나름의 관점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은 특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앨리슨이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레이먼드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민지 학생의 논리적 접근과 깊이 있는 사고에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주장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제시한 체계적인 논증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민지가 이긴 건가요? 카렌 교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브라운 선생님. 이건 경쟁이 아니라 교육적 체험 활동이었는데요. 하지만 레이먼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장 선생님, 좋은 토론에는 좋은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민지 학생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다양성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단순히 다른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과 깊이 있는 사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다양성이죠.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교실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앨리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거든요. 평소 자신을 우러러보던 시선들이 이제 민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 학생. 레이먼드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한계를 누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상치 못한 추가 질문이었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이었죠.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원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어떤 표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먼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답변이네요. 민주적 과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군요. 카렌 교장은 점점 불편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의 발언이 자칫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민지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을 말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당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민지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평소 소외감을 느끼던 학생들에게는 민지의 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앨리슨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민지가 말하는 상처받는 표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앨리슨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가져온 음식에 대해 이상하다고 하거나 제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영어를 못한다고 가정하거나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대하는 것들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레이먼드 브라운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했고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민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닿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수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행사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학생들은 민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다가와서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민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민지,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많은 책을 읽어주셨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곧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너 진짜 한 달밖에 안 됐다며? 영어 완전 잘하네. 대법원 판례까지 아는 거 진짜 신기해. 우리도 그런 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 민지는 이런 관심이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한 달 동안 말 한 번 제대로 걸어주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앨리스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 앨리슨. 너도 잘했어. 친구가 위로했어요. 잘했다고? 완전히 깨졌는데? 앨리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겨우 한 달 있으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앨리슨의 친구들도 어색해했어요. 민지의 토론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카렌 교장은 레이먼드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브라운 선생님,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레이먼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장 선생님. 특히 민지 학생 같은 인재가 있다는 건 학교의 자랑이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카렌 교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균형이요? 레이먼드가 의문스러워했어요. 아니,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민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심사위원석으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몇 명의 학생들이 민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레이먼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앞으로 토론 대회나 다른 활동에 관심이 있나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레이먼드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역 청소년 토론 대회가 있어요.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 같은 학생이 필요해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오늘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카렌 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민지는 아직 적응 기간이에요.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부담이 아니라 기회죠, 교장 선생님. 레이먼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인재를 묻어두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민지는 명함을 받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앨리슨이 다가왔어요.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축하해. 오늘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앨리슨. 당신도 좋은 토론이었어요. 앨리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좀 놀랐어. 내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 민지는 앨리슨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오늘이 처음이라 떨렸어요. 평소에 당신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앨리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어요. 강당이 점점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챙기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 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목소리를 드디어 낼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구석에만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민지가 강당을 나서려는 순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민지,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우리랑 같이 먹을래? 토론부 아이들이랑. 민지는 놀랐어요. 정말요? 응,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있으면 좋겠어. 어때?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당을 나서며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특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몇몇 학생들이 민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민지, 안녕. 어제 정말 대단했어. 나도 그런 토론 배우고 싶어.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관심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민지, 교장실에 좀 다녀오라고 하는데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교장실에 도착하자 카렌 교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가 켜져 있었어요. 민지, 앉아요. 카렌 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이거 봤나요? 카렌 교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화면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제 자신의 토론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온 15세 소녀가 미국 학생들을 완전히 압도한 토론이었어요. 이게 언제 올라간 거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올린 것 같아요. 벌써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이 아이 진짜 똑똑하네. 미국 아이들보다 미국 헌법을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다양성이지. 어느 학교야? 우리 딸도 여기 보내고 싶다. 하지만 카렌 교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민지,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요. 학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요? 좋은 일 아닌가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관심이 몰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고요. 민지는 카렌 교장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아시아 학생이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한 거였죠. 그래서 당분간은 인터뷰나 다른 요청들을 정중히 거절하는 게 좋겠어요.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민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제 레이먼드가 제안한 지역 토론 대회 참가도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교장실을 나와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민지야, 큰일 났어. 내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며. 엄마도 봤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하고 있어.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더 많은 학생들이 민지를 둘러쌌어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보여주며 신기해했습니다. 민지, 너 유명해졌어. 이거 봐, 댓글들 완전 좋아.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올 수도 있대. 다음에 또 토론 있으면 나도 참가하고 싶어.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약속대로 토론부 학생들과 함께 앉았어요. 모두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지,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야?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배울 수 있을까? 민지는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앨리슨이 친구들과 함께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쟤 완전 유명해졌네. 앨리슨의 친구가 말했어요. 하루 만에 학교 전체가 제 얘기뿐이야.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앨리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학교 대표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렌 교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학교는 개별 학생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중시합니다. 민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민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의 놀라운 토론 실력, 다문화 교육의 성공 사례, 진정한 포용성을 보여준 순간.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민지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의 변화였어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민지에게 말을 걸었고 수업 시간에도 민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어요. 유명해진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한 구석자리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주가 지나자 민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지 않았어요. 토론부 학생들이 민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다른 학생들도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지, 오늘 사회 시간에 발표할 거지? 한 학생이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해줘. 내가 말하면 수업이 훨씬 재밌어져. 이제 민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들도 민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토론부 학생들과 함께 앉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날은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날은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했죠. 민지 덕분에 우리 토론 실력도 늘고 있는 것 같아. 토론부 부회장이 말했어요. 맞아. 민지가 하는 질문들이 정말 예리해. 민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앨리스는 여전히 민지를 불편해했어요. 평소 자신이 받던 관심이 민지에게 쏠리는 것이 못마땅했죠. 제가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앨리슨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실력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실력이야 인정하지만 너무 과하게 떠받드는 것 같아. 겨우 한 번 토론 잘했다고. 앨리슨의 질투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카렌 교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지 덕분에 학교가 관심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카렌 교장이 민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다문화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요. 민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민지가 참석해서 경험담을 나누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카렌 교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어요. 민지의 인기를 학교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도였죠. 네, 좋아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간담회 날 많은 아시아계 부모들이 참석했어요. 민지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죠. 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를 내서 제 목소리를 냈어요. 부모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민지처럼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죠. 간담회가 끝나고 여러 부모들이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가 민지를 보고 많이 배웠대요. 민지 덕분에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졌어요. 카렌 교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지 덕분에 좋은 행사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상징적인 존재로 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민지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민지, 지역 청소년 토론 대회 참가 의사가 아직 있나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카렌 교장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보겠어요. 놀랍게도 카렌 교장은 찬성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해 보세요. 이제 학교가 민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토론 대회 준비를 위해 민지는 토론부 학생들과 함께 연습했어요. 앨리슨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죠.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 앨리슨이 조언했어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앨리슨이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앨리슨. 정말 도움이 돼요. 앨리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겸손함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된 거였죠. 사실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 앨리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와서 모든 걸 바꿔놨거든.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네,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방법이나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 같은 것들요. 앨리슨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제 민지와 앨리슨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밌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토론하는 것도 좋고. 엄마가 민지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엄마도 자랑스러워. 민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의 소외된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당당한 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